앞으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지,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사들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에 대한 부분들 베팅이 있는데 기관들의 전망도 너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일단 소화한 어떤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을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일본이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1995년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파들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보다도 1월 30일에 있는 FOMC 미팅을 더 주목해야 된다. 주목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트럼프의 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FOMC 결과에 따라서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20일에 어떤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20일과 30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가격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우려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전체적인 매파적인 기조들이 강해질지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는 전망은 확정에 가깝지만 향후에 2025년 전반을 두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연준 위원들의 관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취임보다도 금리에 관해서 시장이 조금 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미 취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고용 지표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FOMC 회의의 결과치들이 어떻게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되고 어떻게 나오면 호재가 되는지 시나리오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죠. 속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해서 연준 이사인데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완전 매파. 가장 매파 중에 한 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톱3에 들어가는 매파 맞아요. 중에 한 명인데 이 월러가 최근에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 네. 이런 기대감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조금 더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12월 회의록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세와 감세 정책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연준 위원들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겨우 좀 잡아가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하게 됐을 때 그럼요. 네. 본인들이 이 상황들을 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려워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조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번 FOMC 미팅에서 이 파월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 12월과 반대 메시지를 내면 됩니다. 금리 인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3회 늘릴 수 있다. 정도로만? 네. 이런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어감의 어떤 네. 표현들, 어떤 용어 사용해서 뭔가 조금 더 완만해진, 누그러진 그 느낌들을 포착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런 키워드 하나를 갖다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파적인 기조들이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있는데 또 시장의 한켠에서 기대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설마 이 파월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겠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밑밥을 깔아두고 뭔가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FOMC 비슷하게. 미팅에서 네.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건 순전히 기대감인데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도 물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해서 높게 나온다거나 있어요, 지금?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네. 있고 조금 덜 잡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도 뭐 단기간에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올해 전반을 두고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되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언제쯤 완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일정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의 반응도들도 여러분들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자산 도입에 관해서 계속
계속되는 추진이 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비단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서 선택을 하는 느낌이에요, 작가님. 네. 어떤 국가들일까요?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중남미 국가들, 최근에 칠레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도입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관점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브릭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갖다가 더 많이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이 채굴 어떤 해시레이트 파워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40%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중에서 또 상당 부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 채굴과 관련해서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채굴 산업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라는 관점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바가 있고 실제로 마라 홀딩스와 미팅을 통해서 그 어떤 과정들을 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패권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에서 이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브릭스 국가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더 강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전략적인 자산 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패권 경쟁까지 더 덧붙여졌기 때문에 뭔가 모아야 되는 그 유인은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미국이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택을 해서 매집을 하지 않더라도 주 단위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토시 액션 펀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 14개 주가 지금 비트코인을 갖다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정부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본격화가 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광범위화 됐을 때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목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달러의 패권 경쟁에서 비트코인이 좀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변국들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달러 약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통화로서의 가치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어떤 국가들마다 사용하는 그 지표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체이널리시스라고 해서 그 계속해서 요런 그 실제로 비트코인이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집계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낸 걸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화의 목적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계속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일수록 자산으로서 더 많이 입지를 가져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전략적 자산으로 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화폐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데 최초의 어떤 자산이 형성될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보편화된 화폐로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좀 안정화되었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금과 같은 입지들처럼 뭐 어떤 가치의 정체성은 다르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동향들 많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가격과의 상관관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관관계 지금도 좀 유효할까요, 작가님? 네, 지금 굉장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에 많은 유입량이 나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가격의 상승 흐름과 동일하게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하는 국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역상관관계네요. 역상관관계를 단기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네.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대 흐름을 보였는데 커뮤니티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또 재밌는 현상은 그럼 이러겠어요. 사지마 속으로 이러겠어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제발 그만 사라 그만 사라 이렇게 그죠? 얘기하는 입장들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계속 사면서 뭔가 시장에 약세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그죠? 네.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쵸, 수요가 맞아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역사적으로 늘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매집을 할 때는 단기적인 약세가 하나씩 있었다.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고 맞아요. 지금 근데 폭발적으로 사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하지마.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BIT 블랙락의 ETF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은 블랙락에서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시장에서는 네. 큰일 났다라고 봤어요. 했는데 네. 그때 가격은 반등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 약세의 흐름을 보일 때, 즉 IBIT에서 순유출이 많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매집 기회다. 이런 또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봤거든요. 최근 동향은. 근데 이제 다르게 조금 바뀌었네요. 네, 이게 계속해서 순유입과 이 가격의 상관관계가 확실하게 양의 상관관계였는데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그냥 완전히 밀접해서 가는 거는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FBTC 같은 경우는 이 블랙락이 장외 거래를 이용하는데 피델리티는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피델리티에서 순유출이 많이 나오면은 가격이 바로 직격탄을 그냥 맞아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순유출이 일어나면 어떤 심리적인 기전에 의한 것들인지 사람들은 기회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가장 많이 순유출이 일어나니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